네, 이 사건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일단 신혜성 씨 음주운전에서 차량 절도 여부로 사건이 좀 확대되는 모양새예요. 예, 어떻게 보셨어요? 네, 기본적으로 이제 음주운전 자체도 큰 범죄입니다. 이제 1년 이상의 징역,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음주 특정 거부죄가 적용이 되는데요. 나아가서 이제 보통 이제 그래도 음주운전을 하는 경우에는 자기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도난 신고가 된 차량이라고 해가지고 그럼 다른 사람의 차량을 절도까지 하면서 이제 음주운전을 했는가가 쟁점이 됐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절도의 범위, 즉 고의로 절취를 한 것인지 아니면 실수로 그런 것인지에 대해서 당사자의 주장이 이제 당사자는 실수로 그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그러니까 처음에 소속사 측에서는 이거 대리 주차 직원이 준 키 받아서 차량 운전한 거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게 식당 측에서 아니다. 신혜성 씨가 이게 열쇠가 꽂혀 있는 차를 운전을 한 거다라고 이제 주장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신혜성 씨 측에서는 대리 기사분이 이거 이제 차를 모은 거다. 근데 어쨌든 차 키를 건네받아서 운전을 한 게 아니라 그냥 가방에 차가 있었고 그래서 본인 차량으로 착각을 했다 이런 주장인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소위 말해서 건네주는 키를 받고 그것을 자신의 차로 착각해가지고 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식당 측에서 객관적으로 당시에 다 퇴근한 상태였기 때문에 주차 관리 직원이 그 키를 건네준 적이 없다라는 증거를 제출했고 그래서 아마 이제 다시 입장문을 냈을 겁니다. 다시 입장문을 낸 내용에 따라서 봤을 때는 차 키를 건네받은 적은 없고 이제 퇴근하면서 각 주차되어 있는 차들의 이제 키가 요즘 뭐 스마트 키로도 많이 있잖아요. 보관되어 있는 그런 상황에서 문이 열리니까 자신의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몰고 갔다라는 거고요. 뭐 시간 순서대로 보면은 원래 처음에 이제 운전을 할 때는 지인과 함께 있었고 대리기사도 있었다. 그 대리기사님이 운전을 했지만은 지인을 바래다 준 다음에는 본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도로 위에서 정차하고 잠이 들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게 술에 취해 있었고 본인의 차로 착각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일단 절도 혐의와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면 그러면 이게 혐의 적용이 좀 달라집니까? 네, 기본적으로는 이제 절도 혐의로 수사는 진행이 될 거고요. 최종적인 처벌하는 데 있어서 핵심적인 요소는 고의가 있었는가에 대한 부분일 겁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 착오라고 하죠. 이제 형법상 착오론이라는 게 있는데요. 한마디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타인의 재물이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이 재물을 영득하기 위해 가지고 그것을 훔쳤다라고 할 경우에는 절도죄로 인정이 되는데 그 재물의 소유 주체 자체를 혼동했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는 고의 자체는 인정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그러한 항변에 대해 가지고 그것을 신뢰할 수 있을 만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내면의 어떤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만으로 진술만으로 확인할 수는 없고요. 두 가지를 크게 보게 될 겁니다. 이제 두 차가 얼마나 같았는지 그리고 당시 이제 소위 말해서 만취, 뭐 주취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봐서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혼동할 수 있을 수 있는 객관적인 상황이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절도의 고의는 부정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이 차를 훔치려고 타고 간 게 아니다. 이 부분이 이제 입증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죠. 예. 절도 혐의와 관련해서 이제 그런 쟁점이 있는 건데 음주와 관련해서는 지금 쟁점이 없는 상황인 거죠? 네, 일단은 이제 그 음주 운전 행위를 했다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음주 측정 거부죄로서 처벌받는 거에는 특별한 다른 어떤 이견은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이게 도로에서 멈춰서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잠들어 있었다 이런 건데 종종 이런 그 사건들이 전해지지 않습니까? 이런 그렇습니다. 경우에 혹시 뭐 가중처벌이 있나요? 원칙적으로 멈춰 있다는 것만으로도 가중처벌이 되지는 않고요. 이제 그만큼 이제 만취운전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른 이제 수치, 어떤 행정처분이나 처분의 수위가 높아지는 거는 있습니다. 다만 이제 실무적으로는 이렇게 멈춰져 있다가 적발되는 경우에 자신이 그 전까지는 운전 안 하고 뭐 단샘 운전했다가 잠깐 멈춘 거였다. 소위 말해서 음주 운전 행위를 안 했다라고 항변하는 경우들은 간혹 있는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주행 기록이라든지 어떤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도 이제 음주운전으로서 처벌되는 거에는 큰 무리는 없습니다. 그런데 경찰차가 다가오니까 다시 이 차가 또 움직였다. 이런 이제 보도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이게 또 가중처벌이 되는 건지. 이것만으로 가중처벌이 바로 되지는 않고요. 지금 봤을 때는 이제 기존의 운전 행위를 안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경찰차가 다가온 다음에 운전한 행위에 대해 가지고 그 부분이 입증이 될 수가 있는데 기존 음주운전 행위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별도로 뭐 이것만으로 추가적으로 가중처벌이 되지는 않을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신혜성 씨가 음주운전한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니잖아요.
7년에도 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그런 상황인데,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에 가중처벌이 되는 거죠? 원래는 그렇게 됐는데요. 이번에 예. 이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 가지고 이 윤창호법 중에서 이진아웃의 형사처벌 규정이 이제 위헌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원래는 2006년 이후부터 이제 면허 정지나 취소 수준의 이제 음주운전으로서 적발됐던 사람이 또 다시 음주운전할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으로 강하게 처벌하는 법률이 통과가 됐었죠. 2019년에요. 예. 이 법률에 대해 가지고 이번에 헌법재판소에서는 이 부분이 위헌이다라고 판결을 했고요. 다만 이제 행정 부분에 있어서 행정처분 부분이 여전히 유효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진아웃이라고 해서 2001년 이후부터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 처분을 받은 다음에 또 다시 이제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이 면허 취소나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2년 이상 운전면허 시험 응시 자격이 제한되는 그 부분이 다시 적용이 되고 있다. 그 부분이 여전히 유효하게 적용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으로 조사 결과 좀 지켜보기로 하고요. 다음 사건 얘기해 보겠습니다. 전 연인을 스토킹하고 폭행한 혐의로 한 차례 체포됐던 남성이 또다시 스토킹을 하다가 경찰에 붙잡히는 그런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건가요? 네, 해당 사건에서는 이제 배관을 타고 저 여자친구 집에 여자친구라고 이제 하면 안 되겠죠. 여성 집에 침입해가지고 심지어 폭행까지 했었고요. 예. 당시에 이제 체포가 됐고 구속영장 신청이 됐고 그리고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잠정 조치 사후, 소위 말해서 일시적인 구치소의 유치까지도 이제 신청이 됐던 사안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걸 다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영장을 기각했고 잠정 조치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다시 또 위치 추적 앱을 이용해 가지고 이 피해자를 찾아가서 또 찾아갔다가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경찰에 적발되는 사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 전에는 또 70회 이상 또 합의를 종용하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 행위를 계속했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보여드리는 영상이 이제 당시에 스토킹 그 행위를 하던 그 영상인데, 이때 배관을 타고 들어가서 이제 여성의 집에 침입을 했던 그런 사건이 벌어졌던 거예요. 근데 이 전에도 실랑이를 벌이다가 경찰로부터 스토킹 처벌 경고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이후에 저 범행을 저질렀고, 그런데 이후에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이게 기각이 됐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던 잠정조치 사후 신청도 기각이 됐던 그런 상황이에요.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이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이제 여전히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있고 잠정 조치 규정도 있고 심지어는 이제 이 사안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사례와 다르게 이례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좀 적극적으로 그나마 적극적으로 대응을 한 편이었습니다. 예. 소위 말하는 잠정 조치 신청이나 청구, 영장 청구들이 사실 잘 안 이루어져서 그로 인해 가지고 2차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적어도 이제 경찰이나 검찰 단계에서는 이 부분에 있어서 영장도 청구하고 잠정 조치도 신청해서 청구를 했는데 법원이 안 받아들였고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재범의 위험성이 높고 또 피해자를 위해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에 대한 어떤 조치를 제대로 못 취하고 피해자를 또다시 위험에 빠뜨렸다는 점에서 어찌 보면은 이런 제도와 조치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은 경찰, 검찰 그리고 마지막에 법원까지도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어떤 기준과 선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면 다시 이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접근 금지 명령이 내려진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그걸 어기고 피해자를 찾아갔다는 거잖아요. 네. 요거는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건가요? 네,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소위 말하는 과태료라든지 이걸 위반할 경우에 또다시 잠정 조치를 더 강력한 거를 발동할 수는 있지만은 소위 말해서 물리적으로 사전에 이제 경찰들이 배치가 돼 가지고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들은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사실 잠정 조치,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은 잠정 조치 사후인데요. 소위 말해서 구금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부분과 관련돼서 왜 이렇게 법원이나 이제 수사 당국에서 이 사건은 아니었지만은 이제 소극적인가에 대한 문제 제기들이 있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기본적인 형사법 체계랑 관련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형사법 체계는 기본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과 불구속 수사의 원칙, 불구속 재판의 원칙이라는 하나의 큰 틀이 있고요.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 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한 처벌, 그 처벌에 대해서 확정이 됐을 경우에 대한 인신구속이라는 부분이 굉장히 강하게 있어요. 그런 기준선들을 가지고 법원이나 일선 수사당국에서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정말로 재범의 위험성이 있거나 피해자의 위해가 가해질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사전 예방을 위해서 조치를 하는 데 있어서 소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여전히 계속 반복되고 있는 겁니다.
그게 제도는 마련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도는 이제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지고 이제 신청에 따라서 청구에 따라서 법원이 잠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즉 소위 말해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구속영장도 신청됐다는 거는 기본적으로는 이 사람에 대해서 범죄 행위의 상당성과 또 그 부분이 소명해 가지고 또 재범의 위험성 따른 이유도 있다는 이유로 인신을 구속할 만한 필요성이 있다라고 인정해서 신청과 청구까지도 이루어진 겁니다. 예. 뭐 물론 어떻게 보면은 구속영장이라는 건 기존에 있었던 제도고요. 스토킹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그 법률에 따라 가지고는 잠정 조치 같은 경우에는 새로 만들어진 것인데 두 가지 다 어찌 보면은 수사 당국에서는 이루어졌지만은 법원 단계에서는 안 받아들여진 작동을 못한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알겠습니다. 아직 제도에 빈틈이 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런 사건 다시 반복되지 않아야겠습니다. 예, 오늘 사건 사고 관련 소식 김성훈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